이 작품 윌리엄 윌슨은 포위의 나이 30세인 1839년 젠틀맨즈 매거진에 10월에 실린 단편입니다. 이 작품 윌리엄 윌슨은 일상생활 속에 특이한 기괴함을 다루고 있으며 공포, 우울, 기괴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기괴함을 느끼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윌리엄 윌슨. 내 이름을 우선 윌리엄 윌슨이라 해두자. 지금 눈앞에 놓인 이 새하얀 종이를 굳이 내 본명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으리라. 그 이름은 이미 너무나도 내 형제들의 비웃음, 공포, 아니 혐오의 관역이 되어 왔다. 분노에 타는 풍문은 그 이름에 따르는 유례없는 치욕을 이 세상 끝까지 퍼뜨려 놓지 않았던가. 누구 한 사람 돌아보는 자도 없는 추방자 중에 추방자여. 이 세상의 그 숱한 영예, 그 행복, 그 빛나는 희망에 대해선 이미 그대는 영원히 송장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짙고 음산한 무한대의 구름이 그대의 희망과 천국과의 사이에 영원히 드리워지지 않았는가. 최근 몇 년에 걸친 나의 이를 데 없는 비참함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선 여기서, 아니 지금 쓸 수 있다고 해도 쓰고 싶지 않다. 이 시기, 즉 나의 최근 수년간은 나의 타락의 도수를 갑자기 높였던 것이나 지금은 단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을 밝히고 싶다. 흔히 인간은 서서히 타락하는 법이다. 그런데 내 경우 외투가 몸에서 떨어지듯 온갖 덕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비교적 사소한 사악에서 단숨에 거인이 성큼 한 걸음 옮겨놓듯이 엘라가 발랐어도 무색할 만한 흉악한 경지로 나는 뛰어들었다. 그럼 어떠한 계기가, 어떠한 단 하나의 사건이 그러한 불행을 가져왔는지 내가 이야기하는 바를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죽음의 앞잡이인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내 영혼을 평화롭게 해주었다. 그 침침한 골짜기를 가기에 앞서 나는 형제들의 동정을 연민을 빌고 싶다고까지 하고 원했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내가 인간의 힘으로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걸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부터 털어놓으려고 하는 자세한 사연에서 과오만으로 꽉 찬 사막 속에서 작은 오아시스를 결국 숙명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원을 나를 위해 찾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유혹이 큰 힘으로 존재해왔을지라도 적어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유혹당한 일은 여태껏 없었다는 걸, 확실히 이런 식으로 타락한 일은 결코 없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아니 인간이 이렇듯 괴로워한 적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일까? 사실 나는 꿈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망상 중에서도 가장 터무니없는 망상의 공포와 신비에 희생되어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나는 대대로 유명했던 가문에 풍부한 상상력과 화를 잘 내는 기질의 자손으로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조상 대대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음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 기질은 더욱더 심해져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친구들에게 심한 불안감을 주어 확실히 내 자신을 해치는 원인이 되었다. 나는 고집불통에다 극도로 변덕스러운 아이로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감정의 노예로 자랐다. 부모님은 마음이 약했고 나와 마찬가지로 허약한 체질이었으므로 이런 나의 못된 성질을 거의 휘어잡지 못했다. 그야 부모님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은 소극적이고 겨냥이 빗나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 내 쪽이 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만 것이었다. 그런 후부터는 내 말이 집안의 법률이었고 대개의 어린아이가 아직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무렵부터 나는 내 멋대로 굴면서 형식이야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자기 행위의 주체자가 되었던 것이다. 나의 학창생활 중 가장 오랜 기억은
안개 자욱한 잉글랜드의 어느 마을, 크고 불규칙적인 엘리자베스 왕조풍의 저택과 연결된다. 마을은 마디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거대한 나무들로 울창했고 어느 집이나 엄청나게 고풍스러웠다. 사실 이 고풍스러운 마을은 꿈결처럼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그늘이 짙은 가로수길의 싱싱한 서늘함을 느끼고 숱한 관목숲 향기를 맡으며 뇌문 문 위에 고딕풍 뾰족탑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는 어스레한 분위기의 정적 속에서 한 시간마다 나른하게 느닷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의 깊고 그윽한 종소리에 새삼스레 뭐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살아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다. 그 학교와 그에 관련된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는 일은 지금의 내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비참, 너무나도 생생한 비참의 구렁텅이에 빠진 내 몸인 이상 마음 약하게도 약간 쓸모없는 추억에 잠겨 비록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마음의 구원을 찾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은 없으리라. 게다가 참으로 사소하고 우스꽝스럽기조차 한 이 추억이 나중에 나를 그토록 완전히 시감아버린 숙명의 그 최초의 심상치 않은 경고라고 인정되는 시기와 장소에 연결되는 것이니 내게 있어서는 우연찮은 무언가 중요성을 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아무쪼록 이 추억의 실마리를 펼쳐나가는 것을 용서하시라. 이 저택은 앞서 말했듯이 고풍스럽고 불규칙적이었다. 통일성이 없었다. 대지는 넓고 석회에 유리 조각을 박아놓은 높고도 튼튼한 벽돌담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 감옥 같은 요새가 우리들의 세상 끝이 되어 있어 이 담 너머는 일주일에 3번밖에 볼 수 없었다. 한 번은 매주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의 강사에 인솔되어 주변에 어떤 들판을 한 무리가 되어서 잠시 산책하는 일이 허락되었었고 또 일요일에는 이 마을의 하나뿐인 교회의 아침과 저녁의 두 예배에 역시 같은 대열을 짓고 참석하는 것이었다. 우리들 학교의 교장이 이 교회의 목사였다. 그 교장이 엄숙하고 느린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2층의 아득히 먼 좌석에서 나는 얼마나 깊은 경의와 당혹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곤 했던가. 저토록 점잖고 자애로운 얼굴 생김새, 저토록 윤기 흐르고 저토록 목사님답게 옷자락이 긴 의복, 저토록 빈틈없이 머릿기름을 바르고 저토록 엄숙해 보이는 큰 가발을 쓴 이 존엄한 얼굴. 이 사람이 바로 얼마 전까지 시큰둥한 표정으로 담배 냄새가 잔뜩 뺀 옷을 입고서 휘초리를 한 손에 들고 학원의 가혹한 규칙을 집행하고 있었던 사람일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풀기 어려운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모순일까? 이 육중한 담 한 귀퉁이에 더욱 육중한 철문이 잔뜩 상을 찌푸린 채 서 있었다. 이 문에는 문빗장이 징으로 못질려 있었고 그 꼭대기엔 날카로운 쇠창살이 꽂혀 있었다. 이것을 보고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던가. 이 문은 지금 말한 3번의 정기적인 출입대가 아니면 결코 열리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이 문에 커다란 돌조개가 긁히는 소리를 들을 적마다 우리들은 넘칠 듯한 신비감, 엄숙한 느낌 혹은 더욱 엄숙한 명상의 소재를 한없이 찾아내는 것이었다. 학교의 넓은 대지는 모양이 일정치 않은 깊숙이 들어박힌 넓은 장소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서너 개가 운동장으로 쓰여졌다. 운동장은 평평했고 잘고 단단한 자갈이 깔려 있었다.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나무도 벤치도 또는 그 비슷한 것도 일체 없었다. 물론 그것은 교사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교사 정면에는 회양목과 그 밖에 관목을 심은 화단이 있었는데 이 신성한 장소를 우리들이 지나가는 일이란 좀처럼 없었다. 처음 입학할 때나 마지막으로 졸업할 때 또는 어쩌다 크리스마스나 여름방학 때 부모와 친지가 찾아와 우리들이 즐겁게 집으로 돌아갈 때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교사는 이건 얼마나 기묘하게 낡은 건물이었던가. 나에겐 그야말로 마법의 궁전이었다. 사실 건물은 꾸불꾸불 구부러진 것이 한이었고 한정도 어깨실이 잘게 나누어져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2층 건물인 교사의 1층에 있는 것인지 2층에 있는 것인지 그것마저 확실히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갈 땐 언제라도 층계를 서너 개 오르내려야만 했다. 그리고 또 통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기묘하게 서로 얽혀 있어 이 건물 전체에 관한 우리들의 가장 정확한 지식도 무한에 관해 생각할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곳에 5년 내 자신과 20명 남짓한 학우들이 머무르는 사이 할당된 조그마한 침실이 도대체 구내의 어느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지 나로선 도저히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었다. 교실은 이 건물에서 가장 큰, 아니 나로선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방이었다. 놀랄 만큼 기다랗고 폭이 좁은 우물한 만큼 천장이 낮은 이 방은 끝이 뾰족한 고딕풍의 창문이 있고 천장은 떡갈나무 제목으로 되어 있었다. 먼 한쪽 구석에는 공포를 자아내는 8, 9피트 평방 정도의 칸막이 방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교장이신 목사 브랜드비 박사의 근무 시간 중에 성소였다. 그것은 육중한 문짝이 달린 구조가 튼튼한 방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교장 선생이 안 계실 때라도 그 문을 열기보다는 차라리 곤장을 맞고 죽기를 원했으리라. 다른 구석에도 역시 비슷한 칸막이 방이 2개 있었다. 앞의 것보다 존경의 개념은 사실 훨씬 떨어졌지만 역시 크나큰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하나는 고전 담당 교사의 교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어 및 수학 교사의 교단이었다. 방 가운데는 거무죽죽하고 고풍스럽고 낡아빠진 숱한 책상과 걸상이 한없이 불규칙하게 가로세로 교차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손때가 닥지닥지 묻은 책들이 무질서하게 쌓여있고 각종 이름의 두 문자며 기다란 이름의 전철자 교상한 문이 그 밖에 칼 흔적이 쌓이고 쌓여 그 옛날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원모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물을 담은 큰 바켓스가 방의 한쪽 맨 끝에 놓여있고 엄청나게 큰 벽시계가 또 한쪽에 맨 끝에 걸려 있었다. 나는 이 신성한 학원의 육중한 담에 둘러싸여 나의 10대 전반에 5년을 보냈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지겹거나 혐오스러운 5년은 아니었다. 유년 시절의 풍부한 두뇌는 사물에 몰두하든가 흥미를 느끼든가 하는 데 있어 굳이 사건 많은 바깥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겉보기엔 단조롭고 우물한 학교 생활이었으나 그것은 좀 더 성장한 청춘 시절의 사치스러운 생활에서 얻은 자극이나 또는 완전히 어른이 되어 죄악에서 얻은 자극보다 더욱더 강렬한 자극으로 넘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 최초의 정신적 발전은 극히 비정상적이고도 극히 상식을 벗어난 것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무렵의 사건이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명확하게 인상을 남기는 일은 좀처럼 드문 법이다. 모든 것이 잿빛의 그림자 또는 덧없고 형체가 없는 추억이게 마련이고 덧없는 쾌락이나 환상 같은 고통을 막연하게 긁어모은 것에 불과한데 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현재 나의 기억 속에 카르타고의 메달에 새겨진 무늬처럼 생생하고 깊고 영구적인 선으로 새겨져 있는 것들을 나는 유년 시절에 어른과 같은 강렬성을 가지고서 느꼈던 게 틀림없다. 상식적인 견해로 본 사실에 있어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얼마나 적은가. 아침의 눈뜸, 밤마다의 취침, 암기와 낭독, 정기적인 방공일과 산책, 운동장에서의 싸움질이나 장난, 그리고 조그마한 음모, 이런 것들만이 벌써 오랜 옛날에 잃어버린 어린 마음의 마술에 의한 감각의 밀림, 풍부한 사건의 세계,
각양각색의 잡다한 정서, 가장 격렬하고 가장 활력을 주는 흥분의 세계를 펼쳐주게 되었을 뿐인 것이다. 아, 즐거웠던 시절, 철부지 시절이여. 사실 말이지, 나의 격렬하고 광적이고 오만한 성미 때문에 나는 금세 하구들 중에 두드러진 인물로 부각되었고, 서서히 그러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나보다 크게 연상이 아닌 모든 학생 위에 군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다. 그 예외적인 학생은 친척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하고 성도 이름도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별로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귀족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내 이름은 시효 규정에 의해 이미 오랜 옛날부터 서민들의 공유 재산이 되어버린 양 흔하게 쓰이는 이름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자신을 윌리엄 윌슨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은 본명하고 별로 동떨어져 있지 않은 가명인 것이다. 학교 용어로 우리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자들 중에서 이 나의 동성 동명자만이 학교의 공부에서나 운동장에서의 놀이나 싸움에서 감히 나와 겨루려 했고, 내 주장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이나 또 내 의지에 복종을 거부하려고 했으며, 사실상 모든 면에서 나의 일방적인 명령에 반기를 들려고 했던 것이다. 세상에 절대적인 독재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소년 시절에 자기보다 마음 약한 친구들에 대한 골목대장의 독재가 그것일 것이다. 윌슨의 반항은 나에게 있어 더할 수 없는 골칫거리였다. 남 앞에서 겉으로는 그에 대해서나 그의 주장에 대해 항상 허세를 부리는 태도로 나갔지만 마음속으론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그가 아주 쉽사리 나와 맞서는 그 대등성, 실은 나보다 우월하다는 증거인 그 대등성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골치가 아프고, 그의 반항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안간힘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우월은, 아니 이 대등성마저도 실은 나 이외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친구들은 어쩐 셈인지 모두 눈뜬 장님으로 이것을 의심하고 있는 낌새조차 없었다. 사실 그의 경쟁, 그 저항, 특히 내 의도에 대한 건방지고도 고집센 방해는 우리 둘 사이의 문제일 뿐 남의 눈에는 띄지 않았다. 나를 부추긴 야심도, 남보다 앞서려는 정열적인 활력도 그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가 나와 맞서는 것은 오로지 나에게 좌절감이나 경악이나 굴욕감을 주려는 변덕스러운 마음이 동기의 전부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가 그 박해나 모욕 또는 반항의 일종의 불성사나운, 확실히 가장 고맙지 않은 친밀한 태도를 섞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곧잘 경탄과 굴욕과 분통이 뒤섞인 심정으로 깨닫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기묘한 태도란 더할 수 없는 그의 자만이 나의 후원자연 또는 보호자연 하는 비열한 태도를 띠고 나타난 것이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의 상급생들 사이에 우리들 두 사람이 형제라는 소문이 퍼진 것도 어쩌면 우리가 우연히도 같은 날 입학한 데다가 이름이 똑같고 또 윌슨의 태도에 지금 말한 것처럼 나를 두둔하는 듯한 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급생들은 보통 하급생들의 일을 별로 꼬치꼬치캐지를 않는다. 이미 말했듯이, 아니면 당연히 말해둬야 했듯이 윌슨은 나의 가족과 전혀 손톱만큼도 핏줄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확실히 만일 우리가 형제였다면 두 사람은 틀림없이 쌍둥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브랜스비 박사의 학교를 떠난 뒤 우연한 기회에 나는 나의 동성 동명자가 1813년 1월 19일 생임을 알게 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부합이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바로 나의 생일이니 말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윌슨의 경쟁과 그 참을 수 없는 반항 기질이 나를 줄곧 불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그를 아주 미워할 수는 없었다. 확실히 우리들은 거의 매일처럼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면서도
진짜로 승리한 것은 자기 쪽이라는 느낌을 어떠한 형태로든 나에게 교묘하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자존심이 있고 그에겐 진짜 위험이 있어 우리는 언제나 이른바 대화가 통하는 관계를 유지했고, 또 한편 두 사람의 기질엔 강력히 공명되는 점이 많아 우리의 그런 입장만 아니었더라도 아마 우정으로까지 발전했을 그런 감정을 내 가슴속에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에 대한 진정한 내 심정은 정의하기가 아니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다. 그것은 온갖 이질적인 요소가 마구 뒤섞인 심정이었다. 얼마간 짜증스러운 적개심도 있었지만 증오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도 다소 있었지만 그보다는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컸고, 그보다는 두려움이 더욱 컸으며 거기에 불안한 호기심까지 꽉 차 있었다. 거기다 도덕가인 점에서는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료였다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으리라. 그에 대한 나의 온갖 공격, 터놓고 하는 것이든 은밀한 것이든 어쨌든 그 공격은 빈번하게 실행되었던 것이지만, 그 온갖 공격이 비교적 심각하게 단호한 적대 행위보다도 오히려 야유라든가 장난, 다만 농담인 척 꾸며대면서 고통을 주는 그 장난이 되기 쉬웠던 것은 확실히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상과 같은 변칙적 사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면에서 나의 노력은 가장 교묘하게 꾸며졌을 경우라도 결코 언제나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동성 동명자에겐 성격적으로 자기 자신은 날카로운 농담을 던지면서도 자신의 허점은 전혀 드러내지를 않아 절대로 남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겸허하고 조용한 의연성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약점이라곤 단 한 가지밖에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선천적인 병에서 오는 신체상의 특이성에 의한 것이어서 나보다 더 계략적인 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은 공격을 가하길 삼가해야 했으리라. 즉 나의 경쟁 상대는 결함이 있어서 언제라도 그 목소리를 아주 낮은 속삭임 이상으로 높게 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도 이 결함을 되도록 이용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윌슨 쪽에서도 같은 방식의 보복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신경이 곤두서게 하는 짓궂은 장난 한 가지가 있었다. 그런 사소한 일이 날 괴롭히리라는 걸 처음에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건 나로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고 나서부터는 번번이 장난을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의 아들자가 붙은 볼썽사나운 성과 비록 천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극히 흔해 빠진 이름에 항상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이 성명을 들으면 귀에 독이라도 부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내가 도착하던 날 제2의 윌리엄 윌슨 또한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가 그 이름을 쓰는 것에 우라통이 치밀어서 내 이름에 대한 혐오감이 갑절로 불어났다. 왜냐하면 남이 이 성명을 씀으로써 내 이름이 이중으로 되풀이되는 원인이 될 것이고, 또한 이 동성 동명자가 번번이 내 앞에 나타남에 따라 매일매일의 학교 과정에서 이 원수 같은 부합 때문에 당연히 그에 관한 일이 내 자신의 일과 자주 혼동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싹튼 이 짜증은 이 경쟁 상대와 나 사이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흡사한 점이 사사건건 눈에 띄임에 따라 더욱 더 커졌던 것이다. 그 당시는 두 사람이 나이까지 똑같다는 놀랄만한 사실은 미처 몰랐었다. 그러나 키도 같고 몸짓, 얼굴 생김새도 이상하게 꼭 닮은 사실은 나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상급생들 사이에 쫙 퍼진 친척이라는 소문에는 더욱 비위가 상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사람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그 밖의 점에서도 닮았다는 소리를 남에게서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무척이나 짜증나게 만들었다. 하긴 그러한 짜증을 조심스럽게 숨기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두 사람의 공통성이 친척관계라는 소문과 본인인 윌슨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일은 별도로 하고서 학우들의 화제거리에 올라있다고 믿을 이유도 없거니와 눈치채고 있다고 여겨지는 낌새마저 전혀 없었다.
윌슨 자신은 이것을 모든 점에서 눈치채고 있었고 또한 나 못지않게 확실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음은 명백했다. 그러나 이 점에 이토록 효과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건더기가 있다고 알아낸 것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의 예사롭지 않은 날카로움의 탓이라고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다. 그가 나에게 써먹는 안가품이란 말투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나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었는데 그는 아주 멋들어지게 해냈다. 내 복장은 흉내내기가 쉬웠고 걸음걸이나 평소의 태도 역시 별로 어렵지 않게 그는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 체질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소리마저도 놓치지 않았다. 나의 큰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물론 없었지만 목소리의 가락에 있어선 그야말로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의 좀 색다른 속삭임은 이제 내 목소리의 메아리 그것이 되고 말았다. 이 참으로 절묘한 초상화, 캐리커처 정도의 표현을 쓰기엔 너무도 꼭 닮았던 것이다. 그 절묘한 초상화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나로서 단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것은 이 흉내를 눈치채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 혼자라는 점. 그러므로 이 동성동명자의 잠옷 회심에 찬 조수적인 미소만을 참으면 된다는 사실이었다. 목적했던 효과를 나의 가슴속에 불러일으킨 것에 만족하여 그는 자기가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걸 몰래 즐기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약삭빠른 음모가 멋들어지게 성공한 걸 안다면 다른 녀석들도 틀림없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것이 분명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무관심했다. 사실 다른 생도들이 그의 음모를 깨닫는 일도 없었고 그 성공도 몰랐고 하물며 그와 한패가 되어 냉소하는 일도 없었던 건 대체 어떠한 까닭인지 불안스러운 몇 달 동안은 나로서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어쩌면 나의 흉내를 조금씩 늘려갔던 일이 쉽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또 이렇듯 아무에게도 눈치채이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던 건 나를 흉내내곤 하는 그의 방식에는 대가의 솜씨가 있었고 둔감한 감상자에게는 그림 속에서 이것밖에 눈에 띄지 않는 것이지만 그 빈 껍질 따위는 무시해버리고서 오직 나 혼자만이 알아차리고 분하게 여기게끔 원작의 진수만을 묘사했기 때문이도 모른다. 나에 대해서 무언지 그가 두둔하는 듯한 꼴사나운 태도를 나타내든가 곧잘 귀찮게 시리 내 의사에 간섭하든가 한 일은 이미 몇 번이고 말했다. 넌지시 풍기는 듯한 충고가 되어 나타나는 일이 많았다. 나는 이걸 싫은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심정은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더 강해졌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공평성을 잃지 않도록 다음의 점만은 인정하고 싶다. 그것은 이 경쟁 상대의 충고가 아무런 경험도 없어 보이는 아직 풋내기인 나이 또래에 있기 쉬운 잘못이나 어리석음에서 나온 경우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점이다. 또한 그 여러 가지 재능이나 사료 분별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의 윤리감이 나보다는 훨씬 날카로웠고 그리고 그 무렵 내가 다만 너무나도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고 맹렬히 경멸하는 데 지나지 않았던 저 의미심장한 속삭임, 거기에 담겨 있었던 충고들을 그토록 언제고 물리치지만 않고 있었다면 지금 나는 좀 더 선량한, 그러기에 또한 좀 더 행복한 인간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사실에 있어 나는 그 가증스러운 감시 아래 마침내 극도로 침착성을 잃었고 참을 수 없는 그의 교만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날로 더욱더 공공연하게 화를 내게 되었다. 이미 말했듯이 두 사람이 학우로서 처음 몇 년인가는 그에 대한 내 마음이 경우에 따라선 쉽게 우정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학교 생활도 끝날 무렵인 몇 달 동안은 그의 평소에 저 간섭 비슷한 태도가 확실히 얼마쯤 누그러진 듯 했지만 거의 그것과는 반대로 내 쪽이 다분히 뚜렷하게 증오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어떤 기회에 그 역시 이것을 눈치챈 모양으로 그 후부터는 나를 피했다. 아니면 피하는 척하였다. 내 기억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역시 같은 무렵의 일이다. 언젠가 그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때 그는 전에 없이 흥분해가지고서 오히려 그 성질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노골적인 언동을 보였다. 그때 그의 말투, 태도,
용모에 문득 무언가를 발견하고 나는 처음엔 섬뜩하니 놀라고 다음 순간 말할 수 없는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아주 어릴 적의 희미한 환상, 아직 기억력조차 생기지 않았을 때의 혼란되고 잡다한 무수한 기억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가슴속을 짓누르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자와는 아주 오랜 옛날에 무한대라고까지 할 만큼 먼 과거의 어느 시기부터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확신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 착각은 갑자기 떠올랐던 것처럼 또 갑자기 사라졌으며 지금 그걸 언급하는 것은 다만 이 기묘한 동성동명자와 내가 이 학교에서 최후의 대화를 나눈 날을 밝히기 위해서일 뿐이다. 수없이 세분되어 있는 이 거대한 낡은 건물엔 서로 통하는 큰 방이 여러 개 있고 대다수의 학생은 거기서 잠자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또한 이 같은 꼴사납게 설계된 건물에는 부득이한 일이지만 이 건물에 남은 찌꺼기라고나 할 만한 움푹 들어간 구석이 많았으며 물론 보통의 헛간 비슷한 것이라 겨우 한 사람밖에 수용하지 못했지만 브랜즈비 박사의 경제적 연구는 이런 구석들마저 침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작은 방 하나를 윌슨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그것은 이 학교에서 5년째가 끝나가는 무렵 앞서 말한 말다툼이 있었던 직후의 일인데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손에 들고 무수히 얽힌 좁은 복도들을 지나 이 경쟁자의 침실로 살그머니 걸어갔다. 이제까지는 번번이 실패만 하고 있었지만 한 번은 그를 혼내주려고 어떤 짓궂은 장난을 오랫동안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길 속셈이었으며 어느 만큼이나 내가 아기를 품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려주리라 결심했다. 그의 방까지 이르자 등불에 덮개를 덮어서 밖에 놓아두고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한 걸음 나아가 조용한 숨결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자 나는 되돌아 나와서 등불을 집어들고 또다시 침대에 다가섰다. 주위에는 빈틈없이 휘장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나는 계획을 수행하려고 천천히 그것을 조용하게 열어젖뜨렸다. 순간 밝은 불빛이 잠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비췄고 동시에 내 눈길은 그의 얼굴 위에 멈췄다. 나는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곧 저리는 듯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온몸에 오싹 스며들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무릎은 떨렸다. 왠지 모를 그것도 참기 어려운 공포가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나는 더욱더 등불을 잠자는 얼굴에 바싹 가져갔다. 이것이 윌리엄 윌슨의 얼굴 모습이란 말인가? 그건 확실히 그의 얼굴이었지만 왠지 그의 얼굴이 아닌 듯한 망상에 나는 마치 학질에나 걸린 듯 온몸을 떨었다. 그 얼굴의 어떤 점이 이토록 나를 경악해 만든 것일까? 그의 얼굴을 주시하는 동안 무질서하게 떠오르는 온갖 상념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그의 평소 표정은 이렇지가 않았다. 눈을 뜨고 쾌활하게 돌아다닐 때의 얼굴은 분명 이렇지는 않았다. 이름도 같다. 생김새도 똑같다. 입학 일자도 똑같다. 그리고 내 걸음걸이, 목소리, 버릇, 태도에 대한 그의 집요하고 까닭 모를 흉내,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인 것은 그러한 조소적인 모양을 늘상 되풀이해온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일이 인간 세상에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겁에 질리고 더욱 떨리는 것 같아 나는 등불을 끄고 살그머니 침실에서 나와 즉시 이 낡은 학교 건물을 떠나버렸다. 그리고는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몇 달을 보낸 뒤 나는 이튼 교회에 입학했다. 그 짧은 휴양 기간은 브랜즈비 박사의 학교에서의 일들에 관한 기억을 약화시키기에, 아니 최소한 그 일들을 생각할 때의 감정에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그 드라마의 박진성, 그 비극성은 없었다. 이제 나는 그 당시의 내 감정을 도리어 의심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으며 그 일을 생각할 적마다 인간이란 무엇이건 그 얼마나 쉽게 믿어버리는 것일까 하는 의아심이 생긴과 동시에
나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생생한 상상력에 미소를 금치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회의는 내가 이이튼에서 보낸 것과 같은 생활로선 약화될 턱이 없었다. 이이튼에 가자마자 곧 번개같이 뛰어든 무분별한 방탕의 소용돌이는 나의 과거를 물거품만 남긴 채 몽땅 쓸어갔고 견실한 또는 심각한 인상은 모두 즉각 삼켜버려 지나간 생활 속에서 다만 사사로운 것만이 기억에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의 형편없는 방탕생활, 학교 감시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교칙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던 방종한 생활을 여기서 자세히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소득 없이 보낸 방탕의 3년 동안은 단지 나에게 뿌리 깊은 악덕의 습관을 길러주고 나의 키를 약간 이상하리만큼 자라게 한 데에 불과했다. 그 무렵의 어느 날 정신없이 방종한 일주일을 보낸 뒤 나는 가장 형편없는 학생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을 내 방의 비밀 파티에 초대한 일이 있었다. 우리들은 밤이 이슥해서야 모였다. 우리들의 난장판은 새벽녘까지 계속될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술은 넘쳐 흘렀고 나는 그보다 더한 유흥거리에도 부족함이 없었으므로 우리들의 난잡하기 그지없는 놀이가 그 절정에 달할 무렵에는 이미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트럼프와 취기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평소보다 더욱더 탈선적이고 모독적인 건배를 주장하고 있던 나는 문득 문 밖으로 관심이 쏠렸다.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던 방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고 밖으로부터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하인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 몹시 서두르는 태도로 홀에서 나를 만나자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 뜻하지 않은 방에는 술로 미칠 만큼 흥분되어 있었던 나를 놀라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쁘게 해주었다. 나는 즉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는데 몇 걸음 안 가서 이 건물의 현관으로 나왔다. 그곳은 천장이 낮고 좁은 곳으로 등이 하나도 매달려 있지 않았고 반원형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극히 희미한 새벽의 빛 이외에는 일체의 광선이 들어오질 않았다. 방 안에 들어서자 나와 키가 비슷하고 때마침 내가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진기한 스타일로 재단한 흰 캐시미어의 프로코트를 입은 청년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것만은 희미한 빛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지만 그 얼굴 생김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자 청년은 급히 다가와서 잠옷 짜증스럽다는 듯이 내 팔을 잡더니 윌리엄 윌슨 하고 내 귀에 속삭였다. 순간 나는 술이 확 깨고 말았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이 낯선 사나이의 태도와 창문으로부터의 빛을 가로막고선 그 손가락에 부들부들 떨리면은 나를 말할 수 없이 경악해 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러나 더욱 심하게 동요시킨 것은 기묘하게도 나지기 몫인 듯한 소리로 짓거리는 엄숙한 경고의 함축성이었다. 아니 무엇보다도 그것은 저 몇 마디 안 되는 간단하고도 귀에 익숙한 그러면서도 속삭이는 듯한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투, 그 어조, 그 가락이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옛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마치 전기에 닿았던 것처럼 가슴속에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 사나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 사건은 나의 혼란된 상상력에 뚜렷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러나 뚜렷한 만큼 또한 속절없는 것이기도 했다. 사실 몇 주일인가는 나는 이 문제에 골똘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병적인 사색이 구름에 휩싸여 있었다. 이렇듯 끈질기게 내 일에 간섭하고 넌지시 충고하며 괴롭히는 이 괴기한 인물, 이렇듯 끈질기게 내 일에 간섭하고 넌지시 충고하며 괴롭히는 이 괴기한 인물, 그것이 누구인지 짐작도 안 된다고 차마 자신마저 속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윌슨이란 대체 누구일까?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러한 점의 어느 것에도 나는 만족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그에 관해선 바로 내가 브랜즈비 박사의 학교를 빠져나온 날 오후 그 역시 무언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럭저럭 하는 사이 옥스퍼드의 출발을 앞두고서 나의 관심은
모두 그쪽에 쏠려 있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선 그 이상 생각지 않게 되었다. 나는 곧 옥스퍼드로 갔었는데 허영심에 들뜬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호화로운 방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영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백작의 교만한 후계자들과 낭비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마구 대주었다. 이러한 악독을 위한 도구에 자극되어 나의 타고난 성미는 이전에 갑절되는 맹렬성을 가지고 폭발했다. 그리하여 환락의 도가니에 흠뻑 빠져버린 나머지 나는 최소한의 절도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말았다. 그러나 나의 이 방종을 일부러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므로 여기서는 내가 돈을 물쓰듯 하는 점에선 헤롯 왕을 능가할 정도였고, 나의 수많은 기발하고도 새로운 못된 짓들을 일일이 꼽는다고 하면 그 무렵 서구의 가장 방종한 대학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었던 악덕의 긴 목록에다 결코 짧지 않은 부록을 추가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으로 그쳐두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내가 설마 직업적 노름꾼의 가장 비열한 기교를 배우는데 열을 올릴 정도로 신사의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으리라고는, 그리고 이 경멸할 기술의 숙련자가 되고 나서는 그렇지 않아도 막대한 수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대학 친구 가운데서 얼간이들의 돈을 우려내는데 상습적으로 써먹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우리라.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수치를 아는 남자다운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도리어 내가 무사히 그런 일을 해치울 수 있는 원인, 유일한 것은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의 가장 파렴치한 동료라 할지라도 명랑하고 솔직하며 인심이 후한 윌리엄 윌슨, 옥스퍼드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돈에 담백한 자비 학생, 그 학생의 방탕도 젊음과 자유분방한 공상이 시키는 짓에 불과하고 그 허물도 단지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변덕에 불과하며 그 가장 속이 검은 악덕마저 털털하고 철없는 방종에 지나지 않는 그 사나이가 그런 속임수도박을 하리라는 의심을 갖느니 차라리 자기의 지각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2년가량을 무사히 보냈을 때 글렌디닝이라는 신흥귀족의 젊은이, 소문에 의하면 헤로데스 아티크스 못지않은 부자로서 아무러한 어려움 없이 그 재산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대학에 들어왔다. 이 사나이가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 것을 곧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당연히 내 솜씨를 발휘하는데 안성맞춤의 상대로 그를 점찍어 두었다. 나는 그를 자주 노름판에 끌어들였고 노름꾼의 상투수단대로 그와 내 덫에 보다 잘 걸리게끔 꽤 많은 돈을 따게 해주었다. 마침내 나의 계획이 무르익자 나는 동료 자위생인 프레스톤의 방에서 그를 만났다. 이 프레스톤이란 사나이는 우리들 두 사람의 어느 쪽과도 똑같이 친한 사이였는데 그의 명예를 위해서 미리 말해두겠지만 그는 내 음모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그렇고 더 한층 그럴듯하게 자리를 꾸미기 위해서 나는 교묘히 10명 남짓의 사람을 모이도록 했고 트럼프 놀이를 하자는 말이 우연히, 그것도 내가 눈독 들인 그 얼간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게끔 세심한 주의를 베풀었다. 이 비열한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경우에 을에 쓰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희생자가 될 만큼 정신 나간 친구가 있다는 것이 놀랄 정도로 야비한 술책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들은 밤이 이슥하도록 노름을 계속했으며 나는 마침내 글렌디닝과 단둘만의 대결로 판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게다가 게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게임 에카르테였다. 다른 녀석들은 두 사람의 승부가 어떻게 될까 하고 자기들의 트럼프 놀이는 집어치우고 우리들 주위에 몰려 구경했다. 나의 농간에 빠져 초저녁부터 술을 잔뜩 마신 이 신흥 귀족은 이제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태도로 카드를 섞고 돌리면서 승부를 다투고 있었는데 그 태도는 취기에도 약간의 원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코 취기 탓만은 아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에게 큰 빚을 지게 된 그는 포트와인을 꿀꺽꿀꺽 들이켜고 나더니 그야말로 내가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행동으로 나왔다.
즉 이미 엄청나게 커진 판돈을 갑절로 올리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나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태도로 몇 차례나 거절하여 그의 입에서 성난 소리가 나오게끔 한 뒤에야 나도 화가 나서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듯한 기색을 보이며 마침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물론 그 결과는 상대가 나의 올가미에 얼마나 철저히 걸려들었는가를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1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의 빚은 뇌갑절이나 되었다. 얼마 전부터 불구레한 술기운이 사라지고 있던 그의 얼굴이 이젠 정말 무섭도록 창백해진 걸 깨닫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정말 놀랐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조사한 바로선 글렌디닝이 엄청난 부자여서 그가 지금까지 잃은 돈이 비록 그것만으로서도 거액이라 할지언정 설마 그토록 그를 마음쓰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며 하물며 그에게 그렇게까지 심한 충격을 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가장 쉽게 떠오르는 해답은 방금 마신 술 탓일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보다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다만 친구들 눈에 나쁜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일념에 나는 이제 이 승부는 끝났다고 단호히 선언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일행 중에 내 옆에 있던 자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고 글렌디닝의 입에서 완전히 절망을 뚜렷하게 말해주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를 완전히 파산시키고 말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의 동정을 사게 되어 악마의 소나기부터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경우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았을까? 그것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나의 속임수에 걸려든 자의 가련한 몰골에 일동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래서 한동안 깊은 침묵이 계속되었으며 그 사이 일행 가운데 덜 타락한 자들이 내게 던지는 경멸이나 비난에 찬 불길 같은 눈초리에 나는 볼이 실룩거려지는 걸 어찌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돌연 뜻하지 않은 방해가 생기자 순간 나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불안의 짐을 가슴에서 덜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던 것이다. 방의 육중한 두 문짝이 느닷없이 왈칵 열리고 그 맹렬한 기세에 마치 요술이라도 부리듯 온 방 안의 불이 일제히 바람에 불려 꺼졌다. 꺼지는 순간의 불빛으로 우린 나와 비슷한 키에 위투로 몸을 푹 싼 낯선 사내가 방 안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 불이 꺼졌다고 해도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었기에 우린 그 사나이가 좌중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이 무례한 침입은 우리들을 극도의 경악에 빠뜨렸던 건데 누구 한 사람 그 놀라움에서 진정되기도 전에 우리들의 귀에 그 침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하고 그 사나이는 나직하고도 명료하게 나의 뼛속 깊이 스며드는 듯한 저 잊을 수 없는 속삭임으로 말하였다. 여러분, 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런 행동은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글렌디닝 경에게서 에카르테로 거액의 돈을 딴 사나이의 정체를 모르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꼭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쉽고 결정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부디 그의 왼쪽 소매자락의 안감을 그리고 술을 놓은 실내복에 비교적 큰 포켓에 감춘 몇 조각의 작은 트럼프 딱지들을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그가 짓거리는 동안 방 안은 얼마나 깊은 정적이 지배하고 있었던지 마룻바닥에 핀이 떨어지는 소리라도 능히 들렸을 정도였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불쑥 떠나버렸다. 그때의 내 심정을 설명해야 될까? 아니, 설명할 수 있을까? 저주받은 자의 온갖 공포를 느꼈다고 말해야 할까? 가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겐 생각할 틈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즉각 여럿의 손이 나를 거칠게 움켜잡았고 불이 또한 곧 켜졌다. 그러고 나서 수색이 시작되었다. 내 소매자락 안에서 에카르테에 필요한 모든 그림짝이 발견되었다. 실내복의 포켓에서는 도박에 사용했던 곳과 완전히 똑같은 몇 조의 트럼프 딱지가 나타났는데 다만 내 트럼프는 노름꾼 사이에 이른바
아론대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다만 내 트럼프는 노름꾼 사이에 이른바 원형이라 하는 아론대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끝수가 높은 패들은 모두 위아래가 약간 두툼해져 있고 끝수가 낮은 패들은 양옆에 약간 두툼했다. 이런 식으로 해두면 얼간이 쪽은 누구나 그렇듯 트럼프장을 세로로 떼어가므로 상대는 반드시 끝수 높은 패를 떼어갖게 되며 전문가는 트럼프장을 가로로 떼어놓기 때문에 상대방에겐 을의 게임의 득점에 위력을 발휘하는 패는 일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분노를 터뜨렸더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말없는 경멸, 아니 조소에 찬 침착성을 보였던 것이다. 윌슨 군 하고 방주인이 몸을 구부려서 발밑에서 진기한 모피로 짠 굉장히 사치스러운 위트를 집어들면서 말하였다. 윌슨 군, 이것은 자네 것일세. 마침 추운 날이라 내 방을 나설 때 나는 실내복 위에 위트를 걸치고 와서 이 노름판에 앉자마자 벗어 던졌던 것이다. 나는 여기서 자네 솜씨에 대한 증거를 더 이상 찾을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네. 우린 이미 충분히 보았으니 말일세. 자네는 아마 옥스포드를 떠날 필요가 있을 거야. 아니 적어도 내 방에서는 즉각 떠날 필요가 있겠지.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콧대가 꺾인 나였지만 이 비위를 거스리는 말에는 분통이 터져 십중팔구 당장 주먹을 휘둘렀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순간 나의 모든 관심이 몹시도 놀라운 어떤 사실에 완전히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입고 있던 외투는 좀처럼 그 종류를 찾아볼 수 없는 모피로 만든 것이었다. 얼마나 진기하고 얼마나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는지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 양식 또한 나 자신의 환상적인 창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만큼 나는 이런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멋을 부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스튼이 방의 문짝 옆 마룻바닥에서 집어올린 위투를 나에게 내밀었을 때 이미 나 자신의 위투는 팔뚝에 걸쳐져 있었고 물론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걸쳤을 테지만 그가 내민 위투가 하나에서 10까지 나의 것과 너무도 똑같다는 걸 깨닫고서 나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꼈다. 그렇듯 무자비하게 나의 부정을 폭로한 저 기괴한 사나이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확실히 위투를 입고 있었으며 우리 일행 가운데 나를 제외하고선 누구 한 사람 위투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다소의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나는 프레스튼이 내민 위투를 받아들고 아무에게도 눈치채이지 않도록 그것을 자신의 위투 위에 걸친 뒤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채 날이 밝기도 전에 허겁지겁 옥스포드를 떠났고 공포와 수치로 몸부림치며 대륙의 여행길에 올랐다. 하지만 나의 도주는 허사였다. 내 불운은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나를 뒤쫓았으며 사실상 그 이상한 지배력의 행사는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파리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예의 윌슨이 나의 일에 그 저주스러운 간섭을 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마음이 한시도 평안할 수 없는 몇 년이 흘렀다. 아, 이 악당놈. 로마에선 얼마나 좋지 않은 때에 그것도 얼마나 유령처럼 몰래 나타나서 나의 야심을 꺾어놓았던가. 그리고 비엔나, 베를린, 또 모스크바에서도 사실이지 마음이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그를 저주하지 않고서 보냈던 장소가 어디 있었던가. 마침내 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압제로부터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허둥지둥 도망다니기에 바빴었다. 그러나 이 세상 끝까지 달아나도 만사는 허사였다. 나는 거듭거듭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은밀하게 물었다. 대체 그는 누구냐? 그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주제넘은 감시의 형태, 방법, 그리고 그 주된 특징을 세밀히 음미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추측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그가 최근 내 앞길을 가로막은 수많은 예 가운데 만일 완전히 실행되었다면 그야말로 심한 해를 끼칠 내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해방하기 위해 가로막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건 분명하다. 대체 그가 무슨 권리로 그토록 독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그토록 집요하게, 그토록 모욕적으로 거부할 만한 면책 사유가 있단 말인가? 나는 또한 다음의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이 박해자가 꽤 오랫동안 나하고 똑같은 복장으로 나타난다는 아이디어를 아주 꼼꼼하게 또한 신기할 만큼 교묘하게 지켜나가면서 나의 마음먹은 것을 해방 놓을 때마다 그 얼굴 생김을 찰나적이나마 엿볼 수 없게끔 공작을 부렸다는 점이었다. 이 윌슨이 어떤 자이든 간에 최소한 그것만은 확실히 자기 멋이든가 바보스러운 짓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었다. 대관절 저 이튼에서의 경고자, 옥스포드에선 내 명예의 파괴자, 로마에선 내 야심을, 파리에선 복수를, 나폴리에선 정열적인 사랑을, 혹은 또 이집트에선 내가 탐욕스럽다고 그가 엉터리로 규정한 것 등 이 모든 것을 좌절시킨 사나이. 나의 최대의 적이면서 악령이라고도 할 자에게 내가 저 초등학교 시절의 윌리엄 윌슨, 그 나의 동성동명자요, 버시오, 경쟁 상대였던 사나이, 저 브랜즈비 박사의 학교에서 가증스럽고도 가공할 만한 경쟁 상대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나마 떠오를 수 있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 하나 지금은 이 극의 파란만장한 절정으로 이야기를 서두르기로 하자. 이제까지는 이 독재적인 지배에 맥없이 굴복해왔다. 나는 윌슨의 고상한 성격, 그 훌륭한 지혜,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곳에도 모습을 나타내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능력에 대해 항상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은 데다 그 외에도 그의 성격이나 주제넘은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특징에 공포감마저 느껴 이제까지의 나는 완전히 무력했다는 느낌이 들고 정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일방적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나는 완전히 술에 빠져버려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술의 힘이 나의 유전적인 성격에 작용하여 남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더욱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툴툴거리게끔 되고 순순히 움직이지 않게 되어 마침내 저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 자신의 결의가 굳어짐에 따라 그만큼 나의 박해자의 결의는 줄어간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까? 그거야 어쨌든 내 가슴 속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이 이상 상대방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다는 단호하고 필사적인 결심을 품기에 이르렀다. 내가 나폴리의 공작 디 브롤리오의 저택에서 베풀어진 가장 무도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사육제 때였다. 장소는 로마, 여느 때보다도 더 마음 놓고 포금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메어진 방마다 숨막히는 듯한 공기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났다. 어디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좋을지도 모를 인파 속을 겨우 헤쳐나가는 고역 또한 적지 않이 나의 성질을 돋구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나이 먹어 젊은 아내에게 흠뻑 빠진 디 브롤리오 공작에 밝고 아름다운 부인을 혈안이 되어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비열한 목적으로 그랬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녀는 미리 그날 자기가 입기로 되어 있는 의상의 비밀을 너무도 거리낌 없이 나에게 알려주었는데 지금 얼핏 그 모습을 발견한 나는 서둘러 그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참이었다. 그 순간 내 어깨에 누군가 살며시 손을 얹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나직한 저주할 속삭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분노의 화염에 쌓여 나는 즉시 나를 회방 놓은 자 쪽으로 돌아서 거칠게 그 옷깃을 움켜잡았다. 예상했던 대로 그 사나이의 복장은 나하고 너무도 흡사했다. 몸에는 파란 우단으로 만든 스페인풍의 위투를 걸치고 허리엔 단검이 달린 주홍빛 띠를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검정빛 비단 가면이 그 얼굴을 빈틈없이 숨기고 있었다.
이 악당놈! 나는 격분한 나머지 목신소리로 외쳤는데 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한층 나의 노여움을 맹렬히 불타오르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악당놈! 이 사기꾼! 이 저주스러운 악마! 너 따위한테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고만 있을 성 싶으냐? 내 뒤를 따라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찔러 죽이고 말 테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다짜고짜 그를 끌고 무도장에서 옆에 작은 홀 쪽으로 마구 걸어갔다. 방에 들어가자 나는 난폭하게 그를 떼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그 사이 나는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문을 닫고는 그에게 칼을 뽑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일순간 주저했지만 이내 가벼운 한숨을 쉬며 말없이 칼을 뽑더니 응전퇴사를 취했다. 싸움은 참으로 싱거웠다. 나는 있는 대로 흥분하여 미쳐 날뛰고 있었으므로 나의 한 팔에서 1000만 명의 힘을 느꼈다. 나는 순식간에 상대를 완력만으로 벽판에 밀어붙여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서는 야수처럼 잔인하게 그 가슴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단검을 찔렀다. 그 순간에 문의 손잡이가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급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서 방금 숨을 거두려고 하는 적의 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때 눈에 비친 광경을 보았을 때 나를 엄습한 그 놀라움, 그 무서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눈을 돌리고 있었던 그 짧은 순간은 방 위쪽 아니면 오른편 가장자리의 물건 배치를 확 바꿔놓기에 충분했던 것 같았다. 커다란 거울. 혼란된 내 눈에는 처음에 그렇게 보였던 것인데 하나가 지금껏 보지도 못했던 자리에 있었으며 내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그쪽으로 다가감에 따라 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지고 피로 얼룩진 나의 모습이 힘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를 맞이하러 다가오는 것이었다. 확실히 그렇게 보였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내 적의 모습이었다. 단말마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윌슨이었다. 그 가면과 외투는 그가 앞서 바닥에 벗어던진 채로였다. 그 의복의 실 한 오락이 뚜렷하고 비범한 윤곽을 지닌 그 얼굴의 주름살 하나하나가 나와 그대로 꼭 닮지 않은 것이란 없었던 것이다. 확실히 윌슨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것은 여느 때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짓거리고 있는 사이 나는 나 자신이 짓거리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생각될 정도였다. 네가 이겼다. 그리고 나는 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도 또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써 너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여버렸다는 것을 네 자신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잘 확인해 두라.